날카로운 칼과 갑옷을 입고 전쟁터의 주인공이었던 당시대의 전사들이었던 유럽의 기사와 아시아의 사무라이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한 것처럼 청렴하고 희생과 용기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존재였을까요? 오늘은 다른 듯 닮은 기사와 사무라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약자를 존중하는 남성을 보고 기사도가 좋다고 하죠. 그리고 이 기사도는 지금의 신사도, 즉 젠틀맨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죠.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용감무쌍한 모습을 보고 무사도, 즉 부시도가 훌륭하다고 말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기만 했을 것 같은 기사와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은 정말 훌륭한 존재이기만 했을까요? 먼저 기사에 대해 알아본다면 기사, 즉 말탄 병사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어원은 중세의 라틴어의 카발리우스로 문자 그대로 말탄 병사를 가리키죠. 그리고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 어원, 사부라우에는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점차 귀족사회가 힘을 잃고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나서 전쟁에서 싸우는 자를 사무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전적 중세 기사론에 따르면 기사의 탄생 배경은 서유럽 프랑크 왕국과 이슬람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이슬람 세력의 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크 왕국이 전문적인 기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군주인 카를 마르텔입니다. 그는 국가에 충성하는 전사들에게 일정 크기의 토지를 나눠주고 그곳에서 말을 키워 무기를 갖춰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무기와 갑옷, 말 등과 기사가 되기 위한 장비와 기사로서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기사가 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사 서임식을 거친 후 고귀한 태생이 아니어도 귀족과 왕이 기사자기를 하사하지 않아도 기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기사가 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7세에서 8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영주의 성에 들어가 심부름하는 일을 시작하였죠. 14살 정도 되면 기사 견습생 혹은 기사의 뒤처리를 하며 전쟁에 나가고 평소에는 무예를 연마하고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23 정도 나이에 기독교 대축일 혹은 왕실 자기 수여식에서 기사로 임명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기사 계급이 중세 중기부터 가문이나 고귀한 혈통에 주어지거나 계승되는 자기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기사 계급은 귀족이 아니지만 귀족에 가까운 준귀족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세 중기부터는 기사는 기사로 태어나거나 귀족이거나 군주가 기사자기를 하사해야만 기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부모를 잘 만나거나 줄을 잘 서야 하는 기사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일본은 신분이 귀한 사람을 모신다는 의미인 일본어 사부라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부라이에서 사무라이로 변한 것이죠. 즉 첫 시작은 무사가 아닌 귀족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비서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사로서 변형된 것은 일본의 고대 장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부는 수많은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을 사무라이라고 부른 것이 점차 일반화되어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기사와 사무라이는 일종의 폭력 집단으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업이나 사업 같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믿을 것은 오직 무기뿐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영주나 귀족들은 그들을 필요로 했죠. 하지만 평시에는 여러모로 성가시고 골치 아픈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남겨진 기록 중에서 기사들은 당시 카발리스트라 불렸는데 걸핏하면 100명 정도 모여서 마을을 약탈하러 다녀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후에 가드라고 불렸고 가드는 지역주의로 뭉치기에 왕이나 군벌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통치를 거부하는 마을을 복종시켜 세금을 내게 해야 하므로 기사들을 내세워 가드들을 없애버렸죠. 정복한 마을로 가서 처녀를 강간한 뒤 돈을 던지고 가는 행위가 빈번해서 마을 주민들이 교회로 여성들을 피신시키기도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바이킹처럼 교회를 습격하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서양 중세 사회는 어떤 시기로든 기사들의 폭력 행위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휘하의 기사를 거느린 봉건 영주는 저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봉토를 기사들에게 나눠주었고 사회적 특권도 허용했죠. 생계가 안정되면 함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기사들은 곧 사나운 폭도로 변해 농민들을 약탈했죠. 일본의 무사가 탄생하는 데 계기가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무예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었고 두 번째로는 토지를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게 됨으로 무사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토지를 보장해주는 대신 주군에게 복종해야 하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기사들 중에서 봉토를 받지 못한 기사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위치가 불안정했으므로 도처에서 문제를 일으켜 왕과 영주 또는 교회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산정이나 다름없이 굴어 마치 조직폭력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농민과 상인들에게 보호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고 멋대로 통행세를 갈취하는 일도 많았죠. 무리를 지어 도적질을 일삼을 때도 있어 기사들은 사회적 일탈은 유럽 중세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와스가 에도의 군사정권을 수립한 1603년 이후에는 사무라이 역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평민의 지위가 향상되자 사무라이 위세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죠. 하지만 과거의 신분의 대물림은 물론 막대한 부, 특권과 분야자를 겁탈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평민을 멋대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무라이의 비위를 거스르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두려움에 허리를 연신 굽히며 존대받던 그 시절의 사무라이들은 쉽사리 칼을 내려놓기 어려웠고 경제성장으로 크게 발전된 해안도시 중심 먼저로 전쟁에서 배운 각종 살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야쿠자의 전신이 되어 상인들에게 보호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로 변질되게 되었죠. 유럽의 최상위 지배자들은 기사들의 난폭한 행위를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지면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교황청은 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했죠. 예수의 순환을 기념하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절대로 피를 흘려 싸우면 안 된다. 기사는 성직자와 수도승을 존경하라. 성스러운 교회 근처에서 기사들은 격투를 중지하라. 교회는 누구에게든 피난처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귀한 여성을 못되게 구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상인의 재물을 약탈해서도 안 된다. 싸움은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기사들끼리만 하라. 교황청의 거듭된 요구는 점차 기사들의 행동 강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기사도의 정신이 되어 유럽의 각국으로 퍼져 교회를 섬기고 영주에게 충성하며 자신의 명예에 목숨을 거는 숭고한 정신이 강조되었죠. 그리하여 약탈과 갈취 등을 통해 나쁜 짓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시골의 기사들은 각종 마상창 시합이나 검투대회 상금으로 근근히 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칼과 창 대신 화포와 신형 무기의 발전으로 15세기에는 기사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이제 기사자기는 왕이 마음대로 수여하는 일종의 명예직이 되어 오늘날은 예술과 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이들에게 기사자기를 주고 있죠. 기사도 정신이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기사에 대한 문학작품들이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서왕의 전설, 롤랑의 노래, 돈키호테 등 수많은 기사도 관련된 문학작품들이 유럽의 기사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주었죠. 일본의 무사들에게도 기사들과 비슷한 법령을 내렸는데 17세기 초 막부는 사무라이가 지켜야 할 규정을 광범위하게 설정했습니다. 1615년부터 문서화되기 시작한 무가 제법도였죠. 여기에는 최고 권력자인 쇼군에게 사무라이들이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항목이 존재했습니다. 해외 무물을 들여오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사무라이들은 정부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세인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무라이들은 6개월 동안 저항하다 결국 전멸했죠. 서양의 지원을 받은 신정부의 신식군대를 상대하기에는 그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써 구식의 사무라이들은 일본의 땅에서 완전히 소탕되었습니다. 기사와 마찬가지로 자동무도한 사무라이들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던 것은 니토베 이나조라는 식민학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연맹 사무차장까지 지낼 정도로 유명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앞장선 군국주의의 대변인이었죠. 1899년 그는 일본의 전통 문화를 널리 선전할 목적으로 부시도, 일본 전쟁을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라이를 도덕적 존재로 부각시켰고 죽음마저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무라이의 태도는 누구라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숭고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으로 인해 서양의 지식인들은 부시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일본의 고유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화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사무라이 전부는 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했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쇠칼날 밑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이를 이용해서 더 큰 권력을 움켜쥐려 했던 특정 지배계층의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영화와 소설에서 보이던 강하고 명예롭던 그들의 진짜 모습은 기독교와 불교라는 종교적 관념에서 다시 만들어져 승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역사적 시점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